예.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간 기쁜 소식 신문사 송미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과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의 주제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동포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 해외 동포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향후 작성된 시행령에 반영되면 좋을 내용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미주 아태재단과 사단법인 제외 미디어 연합이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미주 아태재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위자연 미주 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이십니다. 이고홍 제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전 이사장. 아, 예, 네, 전 제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양창영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최원경 전 이주 상공인 총연합회 운영위원님은 아직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사단법인 제외 미디어 연합 이용길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외동포재단 이주연 서울 사무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자리에서 나온 내용과 의견들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해외 동포들 입장에서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서 이전의 기자님께서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라는 건요, 일단은 한국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두 사람 다 모두 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가장 흔하게 엄마, 아빠가 유학비자, 취업비자로 갔다든지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애들이 출생신고 안 했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같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 시기인 만 18세가 되는 3월 30일 이전에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런 신고를 못했다 그러는 경우에는 아무리 외국에서 살고 있어도 한국에 와서 병역 의무를 하거나 병역 의무를 안 하고 계속 있다 그러면은 만 37세가 넘어야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게 이전까지 있던 국적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해외 교포들이 상당히 많죠. 네.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정부 자료에 의하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외 동포자가 75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나라 국적을 받는 경우, 즉 복지주의를 적용받는 국가들은 이제 영미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포 약 250만 명, 캐나다 24만 명, 호주 18만 명, 뉴질랜드 4만 명에서 약 한 300만 명 정도 동포가 이제 복지주의 국가에 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갖는 아이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숫자의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30만 내지 6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수가 적용을 받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30만에서 60만이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러면은 양창영 의원님, 그 숙지법 적용 국가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렇게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인데,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교포 2세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상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수국적자 해결될 때는 제가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중심지에서 복수국적자가 되고 통과된 것 같은데,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서 통과하기 전에 이런 것들 모임을 가져서 여기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워낙 아마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간과하고 지난 것이 나중에 현지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동포사회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리할 당시에 있었던 일은 그만뒀거나 이런 방법이 얘기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자리를 가진 부모들이 진짜 모심고초사하게 애를 겪는 적이 많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한 옛날입니다. 선거한 7년 전이니까. 그때 저는 그 제일동포 사랑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외동포들의 애환을 또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그 사안들이 있으면은 어느 한 것 없이 갖고 와서 그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성숙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또 힘이 부족해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만은 참 어떻게 됐는지 대외동포들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화를 통과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진행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네. 시행되는 차츰 우리 TV부터 김충식 총장님께서 정말 이 일 때문에 여러 차례 한국을 드나들면서 당시에 개발에 관계했던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비판하고, 그래서 거기도 원망을 받아서 이제 예정을 두고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해외 동포들이 숙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계신 이용호 의원님이나 과거 동포 관계 일을 했던 분들한테 그런 정보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기왕 시민부터 시민들이니까 그러지만 내일부터 또 여러 사항이다 보니까 또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심판에 얘기해서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양찬영 의원님 말씀처럼 좀 실상을 알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좀 사셨던 김충식 사무총장님께서 실제 고충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월 1일이면 이제 그 법이 이제 발의되는데, 현재 있는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은 아직도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근데 또 10월 1일 날 또 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돼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우리 독거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된다고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홍준표법 이전에 1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되는 법이 있었는데 홍준표법으로 인해서 18세 3월 31일 날 그걸 갖다가 신고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저는 엊그저께도 어느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이 홍준표 법 이전 법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 소멸되게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할 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법을 갖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케냐법은 18세 때 자동 소멸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고를 해야 되고 이중국적을 가야 되고 너무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전체적인 나를 하기 전에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 유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법을 만들면은 우리 동포들이 그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동포들이 그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좀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 법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다 부탁드립니다. 그 교포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째, 외국에서의 주요 공무원, 미국 경우도 보면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데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는 사람을 미국 연방 공무원 쓸 수가 없죠. 국방부에 취직시킬 수도 없고, 군대 장교로 임관시킬 수도 없고, 또 사관학교 입학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 연방 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외교관이 돼서 나오려고 할 때, 또는 사관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기업인 경우에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한국으로 오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아이는 예를 들어서 MIT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취업이 돼서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흑인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한국 아이는 잠시 방학 때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부 말고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 아이는 한국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게 되면 병역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공계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과 쪽에서 MBA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미국의 금융회사에 있다가 한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났다. 또는 취업이 됐다. 이런 분도 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연방 공무원이 되게 어렵다는 그런 점이 이제 고충이 크게 되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2세들이 한국의 자산으로서 잘 활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적법이 뭐 이렇게 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국적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이민자를 내보낸 주역이신 그 양창영 의원님께서 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이민법을 만든 것은 1962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민법을 만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의 의장으로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미국에 가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제발 한국 사람 이민 좀 받아달라고 외관하다시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62년도에. 그랬을 때 미국서 통과가 억셉트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월드한테 감사를 다 하고 존슨 부통령이 승계한 후에 1963년을 기억하는데
11월 달에 조문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 박정희 소장으로 예정적 대통령 윤모선 씨하고 경쟁을 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미국에 취임식해가지고 또 정상회담에 한국 사람을 이걸 좀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린 그 정상회담 안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로 기억하는데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을 왔습니다. 그때 우리 다 대학교 학생들이 전에 서울시청부터 김포항까지 그냥 성전하고 대학교 일본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아주 거국적으로 국빈 방문을 맞이해서 왔을 때 또 정상회담에 그 안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고 제 언론에서 그걸 습득한 정보인데 그것도 또 미국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제가 7월 달에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에 학생들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가서 보니까 한 석 달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뉴스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열렬하게 붙었었어요. 공화당은 옛날 이민국적법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옛날 이민국적법이라는 게 아마 1921년도인가 만든 국적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옛날 이민국적법을 저도 미국 가서 알았었는데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조건 중에 유색 인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 영주권을 주는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기록에 보면은 연구 증가율이 5.8%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1960년대. 요즘 1.8%가 얼마 전에 0.8%. 그럴 정도로 인구가 증가할 때 한국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대거 진출시켜야 되겠는데 진출시킬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민사를 돌아와가지고 저는 딴 데 일하기 좋은 직장을 좀 제의했었는데 다 마다하고 내가 미국서 이민법 개정되는 걸 보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 그동안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된 이유가 이민 국적법 때문에 안 됐는데 이 개정됐을 그때 하트하고 셀러라는 그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트 앤드 셀러 법안이라는 걸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보면은 무색 인종이든 무색 인종이든 어느 필통 이런 데 관계없이 국가별로 쿼타를 줘서 각 국마다 27,500명인가 얼마 쿼타를 줘서 오는 걸로 거의 바뀌었어요. 공화당은 철저하게 반대했고 백미주의를 주장했던 거죠. 공화당은. 민주당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어떤 수혜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선진국가로서 국세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해외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 결국 민주당이 지금 조선 대통령이 지고 날 때니까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된 걸 보고 제가 10월달에 저는 한국에 오다가 일본에 들려서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선생님은 전문가고 또 일본 보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책을 내고 물문지를 내고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1800년대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유신이 세요합니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가지고 일본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라는 요시다 쇼인인가 그런 사람이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킨다고 유신 사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고 닦아 모를 기도 닦아 요시미 오고모 독수리지 이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막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원군이 고종 황제하고 일본의 메이지 임금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고종 황제가 5년 먼저 14살인가 임금이 되고 5년 후에 18살인가 19살에 메이지가 임금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유신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신을 하면서 보다 많은 일을 해외로 진출시켜서 오늘날 해외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경제 개발이라든가 일본 경제 부분에 큰 역할을 해줘서 저렇게 발전했고 사실 저희들 36년간 통치를 한 것도 우리 전국 선조 되시는 분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당한 겁니다. 나는 일본이 힘이 세게 된 거는 그만큼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는 배우는 세국 정책 여러분들 아마 역사 배우셨을 거예요. 병인양요, 식미양요 해외에서 외세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막아낸 사람들한테 군장 주고 뭐 주고 하면서 철저하게 세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참 1960년대 들어가지고 이민을 시작했는데 저는 미국 갔다 와가지고 뭐딴 여러 가지 저한테 자업에 대한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 참 취직하기 어려웠는데도 그런 제의 있었는데 다 마다하고 난 이민 사업했어요. 1965년부터 저는 해외 인력 진출 사업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해달라고 아주 저기 한 데서 청와대에서 그거 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이민 사업할 테니까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허가를. 그거는 정부 기관이 하니까 민간 인력이 안 된다. 정부 기관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 해외 개발공사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해외 가려면 거기서 하라. 그거 난 나왔다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목했었어요. 욕은 안 먹었던 이유가 돈 안 받고 내가 그냥 노력 봉사해가지고 보내줬으니까 그 사람들만 나를 욕할 일도 없고 나하고 시비 걸 일도 없어서 이때까지 참 그런 언쟁이라든가 서로 손가락이 없이 거의 80년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뭐 해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체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어떻게 해서 750만 동포사회가 되었는데 이 동포사회가 사실 750만이라고 그러면 부산 시민이 지금 300 몇십만이야. 2배가 넘죠. 뭐 경상남북도 인구 다 합한국보다도 한 2배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해외에 저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동포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관심 가진 게 있어요. 제가 국회 들어가서 보니까 제외 동포재단 예산, 동포재단 임시공리와 계시는데 제외 동포재단 예산이 400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산시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몇만큼 그렇잖아. 그게 일도 안 돼요. 이거 갖고 750만 동포 현장에서 일하라고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때 예산 한번 올리는데 앞장서가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많이 모자라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모자라잖아요. 750만 동포를 위해서 제외 동포재단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행사 있으면 예산 주고 여기서 뭐 행사한다고 예산을 막 받아낸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진짜 해외 동포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 홍보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질문 상황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총장님이나 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될 때마다 해외 동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시면 기회적인 말씀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판을 깐 김에 그러면 이민사하고 이민법에 이렇게 지금 그 양상현 의원님께서 이제 종종 이제 이공 전 대동포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민사와 이민법의 증인이 이렇게 되시는 이공 전 재동포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은 당신 어디로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거 다 바꾼다. 그 우리 나도 했는데 그거 충돌했으니까 그 뜻이 다르지. 안철명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는 이민 사업했다. 양면은 언제 정해보아라고 그 당시만 미남이 그 장가를 잘 갔어요. 그때 김병래 교수라고는 한국 교수 중에 가장 인기 사상계에 글을 제일 많이 쓴 교수가 그 교수 사회가 교수님도 출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앞에 공공공사에서 미국 이민가고 브라질 이민가는 사람 작년 이런 손때 안 먹고 간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민사업을 지도했죠. 그게 아처가 됐고 저는 양의원이 친해서 이민 도착한 사람들 도착하면 교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64년에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한 40년? 한 64년에 무슨 61년을 했는데 그 경찰학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같은 동네에 살다가도 이웃 동네로 이사하면 싫어하고 질투해요. 우리 국민성이 더더군다나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게 아니고 외국 땅으로 이사가면 이민을 가면 지시가 아주 심합니다.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 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민 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피성 이민, 사치성 이민. 아니 이민 가는데 무슨 도피성이고 사치성 이민이 있어요? 이런 풍조를 가졌는데 나는 그때 절대적인 공헌을 하나 한 거 있어요.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런 국민성,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내가 한국은행에 고등학교 친구는 지금 하는 신경도 공부를 친구한테 막걸리값 주면서 한 달에 해 교포가 본국에 송금하는 액수를 좀 찾아다오. 그런 제도가 있니? 한국은행 다닌 친구. 니네 통해서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도 없으니 네가 통계 잡을 거 아니냐. 그 당시에 한국 수출도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100만 불을 또 축하를 하고 1000만 불 수출할 때 온 국민이 수출의 날을 만든 그 시대에 제일교포가 본국에 송금은 액수가 대한민국 수출국을 능가하는 통계를 제가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해외 동포는 국력이다. 해외 동포는 민족 자산이다. 이 두 단어를 내가 만들었더니 그 후에 우리 총리가 축사, 대통령 8.15 축사, 3.15 축사 등등의 그 얘기가 등용됐습니다. 그건 나 자랑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나라에 500만 교포 시대가 70년대 500만 교포 시대가 됐는데 남나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 법은 해동포에 보호조항이 다 있어. 청나라 시대 중국의 나라는 192조가 산데 인민이 해에 이르는 자는 해에 나가는 놈은 도둑을 똑같이 도통이 참여형을 취한다는 헌법, 청나라 국헌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화교들이 세계로 나가서 중국을 일으키다 보니까 대만 정부, 중국 정부 경쟁적으로 화교 전쟁을 벌이고 대만 헌법 2개 조항이 화교 보호 조항이 있으면 중국 뒤따라가지고 3개 조항을 만들고 대만 정부가 화교 사무위원회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면 국정정부 교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화교를 놓고 지원정을 벌여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총련을 놓고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결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 보도 지침에 따라서 보도를 냈지만 북한에서 제일동포 교육비를 갖다가 62만 불을 보낼 때 당신 조국이라는 코리아는 남한 정부는 5천 불에 보내요. 깽끈한 거 아니에요? 총연계 학교가 152개 있을 때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계 학교 3군데. 이런 걸 모든 걸 우리 국민들은 제일교포, 소위 민단계 교포들한테 책임이 니네들이 있다. 우리 건국정부는 책임이 있다. 뭐라 친구들. 제일교포가 57년에 북송선 타잖아요. 10만 교포가 어떻게 북송선을 탑니까? 그 사람들 고향 97%가 남한 출신자들. 전라도 경상도야, 제주도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고향도 아닌 북송선을 타느냐? 남한의 당시 언론은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다 갔다. 지라고 그 짓을 그만해요. 왜 속아요? 당시에 일본 언론은 일본의 메이저 언론 기자들이 평양에 8명, 9명이 상주하던 시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본 텔레비전은 평양거리를 비치고 대동강을 비던 그 시기에 어떻게 속아갑니까? 해방 후 소위 45년 양국
정부 수립후에 남과 북은 두 가지 가지고 싸웠어요. 어느 연일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승만이가 애국자냐 김일성이가 애국자냐 누가 더 애국자냐 이거 가지고 하나 싸웠고 두 번째는 남이 잘 사니 북이 더 잘 사니 이거 가지고 싸울 때 우리 당시의 언론은 북한에 대한 보도 자체가 금지됐던 시절이니까 보리밥 먹고 보리밥도 굶는다는 북한 인권 타락등 그렇게 할 때 일본 신문은 오늘의 피양거리라는 걸 보도하니까 10만 교포가 고향도 아닌 북성군을 탔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이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남한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은 여기 지금 당신네들 연영치는 것은 이해 안 가지는 북한에서 피난 온 피난민이 독차지했어. 거기에 가면 제가 어릴 때 가면 이북말이 주식허야 주식허. 그런 시대에 돌파구가 유일한 돌파구가 이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민 가고 싶다고 가요. 근데 그 당시 이민 신청자는 이거부터는 양해님이 전문가예요. 겉으로는 본적 소개됐지만 실은 피난민이에요. 제트기 타고 어떻게 미국 이민을 갑니까? 돈이 제트기가 비용이 어디서? 그 당시 의원님 배 타고 안 갔죠? 비행기 타고 갔죠? 비행기 값에 남한 출신들이 있어요? 남한 출신자는 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 없어도 못 갔는데 주로 미국 피난민들이 두 분 애인, 두 분 부모 그 영원히 볼 수 없겠다.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서 부모 생존 소식이라도 듣자고 해서 간 것이 한국의 미국 이민의 희소식입니다. 하와이 이민 1902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입장이고 이런 의견을 갖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민 가슴 그런 데고 5년부터 송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60년대 절대 공헌하는 것이 교포들이었어요. 그게 쭉 오다가 조금 밥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교포들에 관심 받는데도 국회에서 거들떠 안 봐요. 제가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 재국민 보호조항을 제가 넣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들 150명을 동원했다고 하면 쉬워요.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 한 사람 나가고 만약에 오늘 이 모임을 대선 전 보름 전에 이걸 개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야 국회의원들 안 와요? 아마 10명, 10명은 왔을 거고 초청 안 해도 와요. 그 선거 끝나니까 권리 없다는 거예요. 권리 없다는 안 거예요. 시키겠다. 그러면 이름도 계산은 선천적 복수죠. 복수는 선천적 복수죠. 근데 이게 돼서 가지고 앞에 양 의원님이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당시 홍준표법으로 통일문 대통령입니다. 홍준표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박근혜 꼬실 때 홍준표가 이거 재국민 참정권 주면 100만 표는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 꼬셔서 우리 아버지가 재국민 참정권이 시행됐는데 그 참정권은 통과되기 10년, 15년 전부터 쭉 거론됐던 거예요. 거론됐던 것이 갑작스럽게 그 법이 통과될 때는 당시 미주 청년회장이라는 남궁기라는 친구와 홍준표가 짜고 해서 이제 통과되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복수국정 이전에 참정권 한번 잠시만 거쳐갑시다. 처음에는 150만 표,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해동포 공칭 750만 명이니 이거 빼고 저 미성년자 뭐 이거 빼보면 참정권자는 400명이니까 투표는 약 200만 표 하지 않겠느냐는 게 예측 수였어요. 용길선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처음에 투표해보니까
2% 3%니까 미숙하니까 홍보 미숙이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했는데 2번 선거, 3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해봐도 투표율은 높지 않고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왜? 여기서 그럼 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라는 걸 붙이기 전에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600억이라는 대한민국 선거 관리인의 예산 편성이 되는 거예요. 600억. 그런데 600억이라는 예산을 간단히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750만 교포를 총괄한다는 재동포 재단 예산 500억, 600억이 채 못 됐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600억이라면 700만 교포들을 보호 육성하는 예산보다도 4년에 한 번 선거는 예산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헛질하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여야 끊임없이 박수 쳐서 만장일치 비슷하게 통과된 법이 그건데 결과는 뭡니까? 미국 교포 여기도 거리가 멀다. 영사관까지 가는데 투표하는데 4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가까운 대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만의 경우는 타이베이까지 와라. 얘네들이 미국에 가는 타이베이까지 오면 타이베이에서 네 고향 가는 버스, 경주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대만 정부가 이렇게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상당수가 미국의 교포의 상당수가 더 다시 말하면 우리 유 변호사님이 지금 LA 한인회, 뉴욕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간부들 상당수는 이미 미국 시민권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참정권 주시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선의적인 건국정부 요망상이 아니었다고 나는 그런 겁니다. 실례지만 이거는 시민권인데 시민권인데요. 제가 이 참정 복수국적 얘기하는 이걸 앞에 서론을 너무 기르는데 건국에서 이걸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홍준표 씨 그 당시 얘기가 출산 외국에 가서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국외 출산, 미국 출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것이 제 귀에 좀 생생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라면 그 여자가 그 부인이 단독으로 미국 석달을 갔다 왔다. 거기서 아이 낳았다. 이 서류 한 장이면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잡아내려고 한다면. 그런데 온 가족이 7살 먹은 애 데리고 이민 가는데 그 자식을 왜 군대 문제하고 연결시킵니까? 상식도 안 되는 얘기가 법률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언론이 나는 7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뭣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민 가는 난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군대 가라고 나는 거기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어떻게 미국 시민이요. 시민이 된지도 나는 몰라. 그리고 초등학교 갔어.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홍준표법의 기본 문제가 그거에 딴 게 아닙니다. 홍준표가 본인이 한 얘기가 위산 출산 뭐해서 군대 가는 걸 예방하려면 강조를 하는 첫마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지금 이게 이제 연결된 건데 나는 그런 문제라면 간단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9살에 내일 모레 영장 나오게 되니까 나 혼자 미국 가서 나 미국 영주권 땄다 뭐했다 그런 이유가 구별이 되고 이유가 아닌데 그거를 법률로 만들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지 문제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률
법률적으로 그런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복잡하고 소리 복잡하고 본인도 모르고 몇 가지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본질적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갖는 인식, 첫째 교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부족하다. 이 땅을 도피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미국 시민권을 땄든 미국 시의원이 됐든 대한의 자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각도에서 교포 정책이 추진돼야지. 너 지금 시민권이야 영주권이야?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첫째, 대한민국의 교포 관할을 바꾸라. 헌법만 바꿔가지고는 안 돼요. 헌법도 이상이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번째, 끝낼게요. 700만 교포를 통과한다는 재단 만든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 재단 내가 만들었어요. 저 재단에서 나온 동기도 있지만 나는 그때 교민청 설립안을 내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양의님 증인이죠. 202가 한 거예요. 202가 국회의원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 꼬셔가지고 내가 꼬셔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교포 말로는 700만 원 직원이 지금 제가 대단이라냐고 할 때 한 50명도 안 되고 예산이 한 500억. 내가 머리가 좀 빠른 놈이라 울주군 대한민국의 제일 인구 적은 군이 울주군이랍니다. 울주군 1년 예산을 보니까 700억, 800억. 재동포 700만에 500억 준 때에 예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포 무슨 재단이 만든다. 지금 요새 신문에 나가는 얘기가 교민청 10번 만들면 뭐예요? 예산이 없고 은교부는 은교부대로 교육은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못 준다. 문화관광부는 한글은 그건 우리 거니까 못 준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게 뭐예요? 교민청에도 할 일이 또 뭐 있어? 재단하고 뭐가 다르? 그런데 교포 건달들이나 여기 건달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교민청 세워달라, 교민청 세워달라. 또 누구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단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시정을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한국 정부의 기구로 보면 교육행정은 교육부 장관이 그래요. 고유행정이니까 단 하나 못 준다. 근데 요새 유행어가 공공외교라는 말 들었죠. 공공외교에서도 외국 같은 데는 화교 사무위원회 같은 데도 공공외교 기본으로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가져가겠다는 거다. 문화공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근데 외교부 산하에도 재동포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이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았는지 이 시각까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 만드는 건 잘해요. 만드는 건 잘하는데 시행면에서 철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아까도 시작했지만 이런 자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소한 10명은 각 당에 그것도 교민위원회라는 게 지네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럴 때는 하나 나짝도 안 미치지만 관심이 바뀌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길 선생님 미국 교포들 선후배들한테 자가 커야 돼. 자가 괜히 본국 와서 떨들만 돌아가면 내가 이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본국 국민들부터 애털배기 당하기 딱 십상이고 두 번째 그런 걸 방지하려면 전문적인 미주 청년도 전문적인 변호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직적이서 원국의 요망사항이 세계적이고 합리적인 요망사항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체제가 아주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민족 자산이 된 해외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선천적 보수 국적법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모습이신데요. 그런 이 국제법 조항이 좀 위헌 판결을 받았죠.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백인 아빠하고 한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해군에 가서 핵 잠수함에 근무하려고 지원을 했더니 미국 국방부에서 너 이중 국적자 아니냐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하려고 했더니 늦었다. 그래서 이 신고를 안 받아줘서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제 미국인이 그 조항이 국제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2020년도에 국제법의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통계를 받고 헌법재판소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그걸 개정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런 이제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그 조항이 9월 1일날 이미 통과를 됐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법무부 국제과의 담당 분을 만나뵀더니 아직 구체적인 안 자체가 없다. 거의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4, 5개월, 6개월 걸려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조건을 거쳐서 뒤늦은 사람도 국적이탈 받아줄지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국부 입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해결이 안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일 국제법의 큰 목적이 뭐냐 복수국제법을 하는 경우에 즉 대한민국의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뭐 여기서 국가가 지켜주는 치안 또는 의료보험 혜택 아니면은 자기는 해외 유학을 일찍 가했지만 엄마 아빠가 여기서 돈을 벌고 이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국적 이탈을 불러가게 해서 국내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 교포도 잡아가지고 강제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구직 활동이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사무총장은 이 국제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까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을 개정해달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홍준표 법 이전에 대한민국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1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됐어요. 근데 홍준표 법이라는 게 탄생함으로써 지금 이 발달이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고충을 모르지만 지금 저 끝에 명태가 있는 최영경 씨라는 분은 아들이 군사대학을 갔어요. 근데 아빠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말을 못했는데 아들은 대학교 3학년 때 총장이 대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니는 장교가 될 수가 없다. 왜? 이중 국적자라서. 그러나 대학교 졸업을 해도 된다. 그 대신 소위는 못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그만 18세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법은 아까 우리 이구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든 걸 잘하는데 뒤처리를 안 해주시니까 당하는 것은 우리 동포분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뭘 만들면은 이렇게 통보도 해주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병력의 의무를 해야 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원정 출산을 다 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하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오바마 대통령 빗댔지만은, 우리 애들이 이중국적법이 있음으로써 우리 애들이 세대에서는 제2의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못 봐요. 왜요? 다 이중국적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민 가가지고 영주권 때 태어난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건 이제 35년 넘고 40년 가는데 저는 아직도 영주권자예요. 그럼 저는 내 자식한테 불효한 아빠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 조국의 그 영주권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면 1세들도 힘들어서 미국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우리 자식까지 그게 다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아까 위자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꾸고 안 바꾸고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무조건 소멸되고 없던 거로 가야지, 법무부가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주겠다, 이런 것은 다 기록에 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세무세 측에서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모든 기록은 그거로서 끝내서 없애주셔야지, 그래야지 기록이 없어야지 우리 애들이 어딜 가더라도 순조롭게 가는데, 기록이 남은 건 이중국적자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대한민국 전법, 홍준표법 전으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9월 1일부터 이 국제법이 개정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정이 되었길래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이제 새로 개정된 안이 아니지, 개정된 내용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이제 기한이 우리가 남자 아이들 경우에 만 18세가 되면 국민력으로 편입이 돼요. 병역 대상자다. 이게 통보가 되는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해외에 있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 바뀐 법에서 그 날짜를 어겼어도 다음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국적 이탈 뒤늦게라도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들이 문제가 되는 게,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 국적 취득 경위,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고요. 복수 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 기간,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여기를 보면은 즉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살면서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는 잠시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보러 오는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져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신고를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국적으로 인해서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것,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 이 부분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 저는 본질이 그런 국민보다는 본국 국민의 의식, 이민자한테 네. 유학생이 아니에요. 27일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가는 사람은 네. 부산에 여행 가는 저 아닌 사람을, 그러면 이민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인식, 법으로 내리는데 국민 인식이 여기서부터 찾으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 군대 안 가려고 저 자식 데리고 두고, 저 유학처는 군대 안 가려고 저 유학 가는 거. 공부도 못하는 저는 유학 간데 군대 안 가려고.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관련된 속에서 이런 법이 달려지고 있거든요. 국민 그 감정권. 여기서 백날 고치고 백날 해봐도 교포들이 거의 바람직한 법 개정이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민 간사, 이민 가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법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왜 이걸 외면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기서 찾으려 오니까 자꾸 재혼은 어린아이들 2세, 3세들 그런 얘기거든요. 부모도 거기든 정당한 답변하고 양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혼잡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무리 법이 고쳐져도 이런 문제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요. 저희 일단은 언론에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언론에서도 바뀌지가 않고 저희가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걸 갖고 가야죠.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식까지도 이런 토론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닌가요? 양천 의원님. 이게 이제 10월 1일부터 발의가 된다. 더 대외 동포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가 천인천색 만인만색입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살라고 그러고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특히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로 한 가지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하기는 참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복수국적자 문제 이런 문제는 실무자 또는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이 해외 동포 사회를 어느 정도 알았으면은 이건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내가 계속 말씀드린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랄까 전문적인 판단, 해외 교포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이제 아까 윤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도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이중으로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해외 동포 분들도 각자 참 생각해서 그 당시에 법이 어떻다는 걸 미리 감지하고 대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재외동포재단이나 자꾸 알려주고 그분들이 모든 발의된 법안이라든가 개정된 안들을 미리 다 실시간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김준희 총장이라는 위원회도 또 앞에 여기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복수국적자 문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기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좀 모든 사람이 반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기왕 무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으니까 다 취합을 해서 관계 단위에다가 강의를 하고 또 법조에 국회에서 강의를 해서 정말 완벽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24년째 여기 거의 한 30년째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많이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24년째 미국에 살고 계신 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교포사의 반응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교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적이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아직 이제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변호사 하면서 교포분들하고 이야기를 보면은 자신의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이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부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경우 우리 애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다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무지해서 부지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주 국적자를 알게 되는 시점이 보통 아이가 고3 때 사관학교에 가려고 하죠. 보통 그러면 그때가 만 17세나 만 18세거든요.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연방정부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20살 때, 그럼 이제 그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가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 좀 공평하지 못하다 싶은 게, 한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법이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공중파 TV, 케이블 TV, 또 주요 일간지, 지방지, 또 포털 사이트에다 정보가 광고를 냅니다. 이러한 게 보겠다라든지 며칠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리고 병역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구조에 의해서 국민역 대상이 되면은 주민센터에서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우편이든 전자우편이든. 근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이게 통보가 안 돼요. 너는 대한민국의 병역 대상자니까 빨리 국적이탈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려면 병역 의무를 해라, 이런 통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에 있는 국민한테는 병역 대상자라고 통보를 안 해주고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통보를 안 해준 상태에서 국적이탈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나 지금 상태로 이제 법이 시행령까지 돼서 진행된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 부분 가지고 이것도 위헌이다, 과도하게 재외 국내에게 또 제한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가만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흔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총영사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받을 때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출석을 하기를 요구를 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가 시간이 지나면 행방불명이 됐다. 근데 한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빠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추적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운전면허증 주소를 가지고도 추적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고, 아이가 15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알겠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근데 신고하려고 할 때 아빠랑 같이 갈 수가 없고 또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정보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불공정한 면이 있고, 또 드물게는 엄마 아빠가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사라지고 이모나 고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분들은 법적인 양부모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해줄 권한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은 영사관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틀랜타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거의 제일 먼 곳이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하고 아틀랜타하고 1200km 정도예요. 그러면은 편도로 운전해서 오는 것도 거의 이틀 와야 되고, 왕복 하루 일복 5일 동안 직장이나 학교를 빼먹고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비행기를 타고 온다 해도 최소 3-3일 비행기값과 호텔값과 그 경우도 거의 3일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한국인 엄마하고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혼하고 뭐 한국 교도가 갔다거나 엄마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빠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절차는 문서가 영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충식 사무총장님은 아드님이 이제 18세가 넘어서 국적 이탈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자연 변호사님은 그나마 따님을 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예. 이탈하셨다고 하셔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딸이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미국 국적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는 풀브라이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교류, 영어 교사가 포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풀브라이트 재단, 미국 국무부에서 먼저 너 이주 국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자아이들 경우는 22세 이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만 22세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냥대 해가지고 작때 맞춰서 거의 만차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오게 됐는데 이제 보통 여자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연방 공무원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관학교에 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국적 이탈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됐는데 사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포들은 좀 어떤가요? 그런 면에서도 불공정함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순수 백인 학생이 MIT 공대를 졸업하고서 박사를 받고서 나 K-팝이 좋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직장생활을 하겠다 하면은 와서 현대자동차에 일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흑인 학생이 나도 한국 영화 드라마 너무 좋아. 한국에서 좀 살아볼래. 그래가지고 오는 경우에 여기 한국 기업체 와서 뭐 LG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인혈통의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오게 되면 병역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도 대체적으로 거의 한국에 오지 않거나 뭐 25년 사는 동안에 잠시 한국에 방학 때 몇 번 왔던 걸 전부일 텐데 한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자아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병역 의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막상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인 혈통이 고국에서 더 우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종보다 역차별을 받는 그런 면에서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또 나중에 위헌 행동이 된다면은 이것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문제가 개정이 되었는데도 문제가 참 많은데요. 이제 그러면은 혹시 뭐 이고미 사장님은 이제 이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게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을 좀 어떻게 내용을 좀 반영을 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법률 전공을 안 해서 법률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에 하나만 드릴게요. 대비를 좀 해주시고 네. 지금 한국에는 소위 중국동포, 중국 국적이죠. 중국 국적자가 50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영주권을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적으로는 중국 국적 이탈을 증명을 가져라고 그러면 그럼 당사자가 우리 중앙민국 대사관 갈 거 아닙니까? 나 이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이탈 증명 해주시오. 너 그냥 가. 내가 우리 중국적으로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국적 따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고 본질은 한국 국민들의 재동포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쉽게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하긴 까다로운 조항들까지 풀어가지고 이런 법을 지금 몇 세기인데 이런 법을 지금도 적용하자는 얘기가 한신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충분히 참 재밌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 당 입장에서는 너는 중국에서 나도 자랐어. 나도 자라고 우리 중화민국 내가
우리 정부만 인정하면 어느 중앙인들 너 필요해서 한국 국적 필요하지 가 소리 쬐고 이런 문제 하는 21세기에 우리 동포의 자녀들한테 서류 지금 변호사님 약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 제대로 따지려면 보통 어려운 영사관까지 와서 지금 전화하라 본인이 이런 놈은 아니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본질은 단 하나. 너 분장 갔다고 저 경영 문제이지 이거 꼬리 잡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면 정치적으로 대응해야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에도 뭐 영사관이 7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진짜 찾아가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이제 앞으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또 첨가되었으면 또 바라는 과학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발의돼가지고 미주 동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동포재단 김성건 이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해야지 젖을 주지 않냐. 미국 동포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후에 우리 유자연 변호사님도 있지만 선천적 국적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서 현재 이 시간까지 왔고 미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건 3,500명 정도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메일도 주시고 그걸 제가 두 국회의원들하고 법사위원장들한테 비디오 테이프하고 다 명단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 법 개정한 것도 그분들이 한 3,000명 이상 되는 이메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동포분들한테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일단 갖다 좀 통보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 법이 우리 자식들의 대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20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옛날에 있던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그 법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들어와가지고 한 8년 됐어요. 2014년도에 저 끝에 계신 우리 양창현 의원님이 그때 의원 있을 때에 그때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법이든 저런 법이든 좀 생각하기 힘들다. 근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일본법을 갖다가 모방을 해서 그게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홍준표 법이 됐는데 그 법을 만들 사람이 홍준표 의원한테 원종 출산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정부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은 사람들은 뺍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분 한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전부 다 집어요. 그래서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국회의원 분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모르면은 그 법을 발의하신 분들, 조사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2019년도에 어떤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서 발의를 하신다기에
그 법 발의한 걸 갖다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을 발의하면은 우리 후세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유는 뭐냐?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 까다로운 거 갖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LA, 뉴욕에 있던 전 한인 회장들이 그걸 갖다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법에 대해서 아냐고.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읽어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이 법을 제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석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면은 시간 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 10몇 년이 됐어요. 10몇 년 동안 전 변호사님이 비행기 타고 무진장 왔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접촉하려고 무진장 했습니다만은 법률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통과하면은 대한민국의 동포들은 그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들은 꼼짝없이 또 10몇 년 이 똑같은 현상을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뭡니까?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서 자랐고 미국서 생활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되고 미국 애들은 자연스럽게 바꿔지면 내 나라 내 땅 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못 와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동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뭘 어떻게 했던 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도 미국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국 동포들은 힘들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게 별로 없네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현실입니다. 왜? 아까 저 양평영 의원님이나 이구영 이사장님 말씀하듯이 해외 동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쉽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우리 동포 사회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언론을 갖다가 맞대기 때문에 소식을 조금 알고 있지만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우리 동포분들은 대한민국의 대자도 모르고 출퇴근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은 좀 경청을 너무 많이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3번, 4번 하고 난 다음에 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걸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위자연 변호사님.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법 그리고 앞으로 바뀐 방향도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교포들 또는 한국에 있는 한인 혈통과 또 비한인 혈통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 동포를 그냥 조국을 떠나간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산, 한민족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시행령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못한 게 뭐냐 그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를 인정해 주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인 혈통들이 미국에 와서 민간 기업체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해외의 근거를 가지고 생활해 왔던 사람들한테 특별한 불이익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한국에서 생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공 전 재동포재단 이사장님. 더 드릴 말 없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양창영 전 국회의원님
사실 동포 문제 지금 요즘 와서 750만 재외동포가 민족의 자산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내가 65년부터 인사를 했는데 처음 제 생각은 그때 우리가 한창 박재홍 씨가 쓴 교육 무슨 건장인가 여기 보면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아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괜히 젊었을 때 나이 한수 조사를 됐을 때 홍익인간의 정신, 그러니까 홍익인간, 인간 세간을 홍익, 참 더불어 더 넓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좁은 땅덩어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0.07%밖에 안 됩니다. 만분의 7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그냥 여기서 아웅다웅 각축을 할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눈은 세계로 돌리고 참 마음은 가슴은 좁에다가 묻는다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나간 분들이 합해서 지금 현재 한 75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아깝게 여겨요. 사실 일본에 지금 외국에서 잡고 있는 동포가 일본에 82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던 조총련으로 가있던 민단으로 가있던 합하면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몇백만에 36년 동안 거기 가서 고초받아가면서 고생했던 분들도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으로 귀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지금 정부에서 통계 갖고 있는 82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옛날에 1930년대 우리 신안촌 쪽에 있다가 강제로 유학할 때 가서 남은 사람들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소문은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우리가 750만으로 통계를 내느냐. 외국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750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한국의 조상으로 모셨던 사람들 다 합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한민족 피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값진 자원이고 보고입니다. 중남미 쪽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데 억척스럽게 이민 가서 사는 분들도 해외 자원을 보고 보다 많은 그런 자원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 자원을 참 건드려야 되겠다. 심지어 제가 브라질 쪽으로 들어갈 때는 아마존 강유역을 답사해서 아마존 강유역이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3분의 1이 여기서 난다는데 이쪽에도 우리 한민족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동포들이 말을 듣고 저는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한 16일간 하다가 안중에 붙들려온 데 있었어요. 무슨 돈 갖고 했느냐고. 어쨌든 해외 남태평양 섬나라들도 저희 거의 뜯어다니면서 이민 보냈습니다. 어떤 섬에 가보면은 한국애가 발발 걸어 나와요. 야, 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사는가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가 보면은 땡땡투나 정말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그래. 가서 사연을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참치잡이 이렇게 가가지고 남태평양에 가서 한 만선이 되도록 잡아놓으면은 일본 배가 와야 일본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파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만선이 되었는데도 일본 배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몇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벌어진 일들이 거기에 후손들로 남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태평양 섬나라들도 남태평양에도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이민 가서 정착해갖고 한국의 참 씨를 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베노믹스라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경제 뒷받침을 한 사람들이 동경제대 경제학부 출신들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몇 분들이 가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연구원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토론을 하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1%대의 인구 증가이기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 일본인 3세, 4세, 5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 상파울로의 인구가 1300만 명입니다. 그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상파울로의 모든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생활 필수품 뭐 축산이든 농산물이든 이런 것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한 5, 60만 일본인들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
그 사람들이 없으면 상파울루에 1,300만 인구가 다 굶어 죽는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 일찍 진출해가지고 그는 농축 산업을 장악해가지고 브라질을 부흥시켰고 그 중에는 그 전에 지금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중남미 쪽에 이민을 많이 보낸 일인데 중남미 쪽으로 한 27만 명, 한 30만 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가보면 푸시킨이라는 야당, 브라질 야당 간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 되는 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페루에 후지모리 같은 사람, 일본서 인간 사람의 2세로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지구환경 강사국 총회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딸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아들은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민 갈 때 한 300~400명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페루를 지금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해외에서 그런 2세, 3세가 대통령도 나오고 지도자가 나올만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유 변호사님께서 걱정하듯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국적도 해외 동포 관계 때문에 거기에 저축이 돼가지고 진짜 대통령, 오바마 같은 대통령 나올 수 있을 사람들이 여기 저축돼가지고 말을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요즘 오늘날 이렇게 뭐 10위권 경제대국이다, 6위권의 무슨 수출 대국이다, 교육 대국이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쪽에 54개가 세계 나라가 있습니다. 50여 개 나라가 1년에 교육하고 있는 총량이 5천억 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조 1천억 불인가? 1조 불이 훨씬 넘잖아요. 그 아프리카 저 큰 대륙이 하고 있는 해외 수출 수입 교육 양의 2배 이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다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동포들이 힘이라고 저는 아주 과감하게 큰 소리로 제가 국회 마지막 그 대정부 질문한테 저한테 시간을 줘가지고 한 20여 분 동안 그런 것만 얘기했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것도 미국이나 해외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힘이다. 미국에 처음에 우리 자동차 나간 게 조그만 폰인가 그거 나갈 때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똑같은 형의 차가 같이 상륙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것으로서 단산이 되었고 한국은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피아트니 뭐니 지금은 뭐지 좋은 차 제네시스인가 지금 세계적인 차가 됐잖아요. 그 다 미국에 살고 있는 250만 동포들이 세일즈 또는 그 사람들이 팔아주고 그 사람들이 세일즈한 그런 공로가 아닌가 싶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다. 저는 뭐 아주 정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0.07%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르펜스인가 그 주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을 환영한다. 자기들 주가 0.5명인가 얼마야. 내가 한국하고 따지니까 500분의 1이야. 500명이 우리나라는 사는 1평방킬로미터에 그 나라에는 2명인가 250개인가 얼마가 되더라고. 근데 내가 중남미 쪽에 이민 보낼 때 그걸 따져보니까 그래 큰 땅덩어리 나라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은 해외 지금 나는 그래서 요즘 위대한 한민족 시대라고 해요. 특히 중남미 쪽으로 이민 같은 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경쟁하는 걸 제 눈으로 쭉 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나갔던 그 동포들 그분들이 상업 활동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오갈 데 없이 그냥 짐을 지고 있다가 마지막 버스는 그 버스 타고 마지막 종점까지 가. 그러니까 종점 내려가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그 무슨 판자촌 같은 거 얼거려가지고 비만 피할 정도로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재봉틀을 해가지고 뭐 잠바 만들고 팬티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남미의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의 패션은 전부 다 한국계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민 세대들이고 해외 살고 있는 동포들의 힘인데 이 해외 동포들의 이런 애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알아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도
저는 참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이만큼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해갖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마지막 개정부 질문으로 총리 앞에 모시다 놓고 다른 국민들 들으라고 그러고 내가 참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해외 동포가 우리나라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위상을 이만큼 높일 때 큰 역할을 하겠다는 걸 나라도 알고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는 걸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국회의원 몇 분들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지 않으면 저도 국회에 서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래저래 이거 저런 거 힘들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이번에 나는 김충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엔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누구도 찾아봐라 그랬더니 가니까 다 동조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다 내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행령 만들 때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들이 잘 사는 시대가 또 해외 동포들이 보다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조국에서 해줘야 돼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외국민보호법 우리 헌법 2조 2항에 보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재외국민보호법 하나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외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만둘 때까지 통과가 안 됐어. 안 되고 나니까 그래 그만두고 나면은 그 법 그냥 사라진다. 그 다른 분한테 하도록 내가 공간을 몇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발휘하고 어차피 앞으로도 헌법도 개정이 될 겁니다. 그 개정될 때 여러분들도 노력해가지고 해외 동포들이 수건사업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참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데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헌법도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국제관계 시행령에 여러분들의 뜻이 모두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미적이지만 우리 이봉희 시장이나 여러분들 참 관심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적극 이바쳐가겠습니다. 시행령에 여러분들 뜻이 평가되기를 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형용할 수 없이 커서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제 토론자들의 의견을 마치고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토론회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 또 이렇게 또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수격법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주로 병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병역 문제 이외에는 복수국적법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복수국적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민 들어가가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전혀 지금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병역 문제가 아니라면은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병역을 부과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병무청에서 그걸 양보를 못하죠. 어떤 분이 발표에 홍준표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 방청객 계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거 하면 당시 홍준표는 당 원내대표, 국회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미국 교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미국 대표, 아니면 교포 한대장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제일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게 아주 위장 출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면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 법이 계속 끼고 붙잡게 만든 원인이
막 군대 막 피하려고 그러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전제하에서 그 법이 탄생이 됐다고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복수국적법에 대해서는 제가 복수국적을 주자는 안을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해외에 보니까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까지 복수국적을 줘요. 54개, 제가 그 당시에 조사한 걸 보니까 54개 나라에서 무조건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다고. 근데 우리나라만 병력법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그 내로사항 때문에 복수국적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럼 1차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자. 이래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복수국적법이 통과돼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복수국적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우리 사무실에 재외동포 사랑방이라고 제 의원실을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복수국적법을 얻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느라고 내가 비서실에 11명까지 뒀었어요.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복수국적을 지원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복수국적법을 최대한 45세까지 내리자.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복수국적 취득하지 못했다고 한국에 미국 국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까지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복수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 45세까지 주자. 저는 내가 40세까지로 얘기했더니 나중에 모두들 동의, 그게 10인, 15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발의가 돼. 발의하는데 발의에 동의해주는 의원들이 40세는 너무하잖아요.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말고 차츰차츰 내려옵시다. 이래가지고 그럼 45세까지 양보해서 45세 이상은 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자. 여자들은 뭐 복수국적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들 병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자들도 연 제한을 받아서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하고 그 이하는 안 준다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 45세까지 맞추자. 45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내가 제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지금도 정치활동하는 분들이야. 원내대표를 이번에 10월달에 뭐 한일 회장 대회 가지고 그래서 송도산 이거 완전 송도산다. 주로 그때는 워크에서 한일 회장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 그 원내대표를 그때 제가 여당이었으니까 제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도 사실 제가 동포대표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그 원내대표를 두 분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전 세계 해외 한일 회장 대회에 참석했던 몇백 명, 그때 유동 회장 이사장 하실 때인가? 제가 그 모였을 때 거기다 양당 원내대표를 모셔다 놓고 학담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65세까지 주고 있는데 45세까지 해달라는 건 좀 욕심이다. 관이 거기 반으로 잘라서 55세 이상은 주자. 그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그 해외 동포들 앞에서 선언도 했어요. 55세까지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통과시키겠다. 이래놓고 못하는 그렇게 넘어간 그 법안이 아직까지 65세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65세로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나는 40세 지금 우리가 병력 그 면제자가 37세까지인데 37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연예인 하나 지금 미국 가가지고 못 들어오는 연예인도 하나 있잖아요. 그다 국민 감입니다. 예? 유승준 씨가 참 억울하긴 억울하지. 예, 나는 유승준 씨 편이에요. 뭐 국민들한테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벌을 받고 있긴 한데 딴 나라는 안 그러거든. 이렇게 동서독도 안 이랬습니다. 무슨 북예면 남예면 그쪽도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래. 병력도 남북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통일관계 저는 통일도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아웅바웅 할 게 아니라 독일처럼 독일도 해외에 살고 있는 그 게르만 민족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도와줘가면서 특히 동독 쪽에 많이 도와줘가면서 그래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세계 한상 지도자 대회를 평양에 가서 했어요. 처음에 북쪽에서 300명을 초청을 했다고. 해외 한상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개발하는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300명을 초청했는데 그걸 들고 정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100명만 뒤로 가라. 이래가지고 100명만 뒤로 가기로 해서 100명을 선발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 간다. 당신 못 가고 다른 사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창호 회장을 항상 회장하는 분에서 한창호 회장을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한창호 회장 그거 하는 것도 일본 정부가 또 못 온다는 거예요. 떠나기 며칠 전에 통보가 왔어. 야, 정부에서 못 가게 하니까 자기가 못 가. 그래가지고 100여 명 선정해 놓고 비행기도 다 준비해 놓고 다 해놨는데 북한에서 그때는 또 남북관계가 조금 이래 오고 가고 할 때였으니까 남쪽에서 정부에서 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전 세계 동포들이 모이면은 서로 모르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이제 저나 한 회장이나 몇 사람이 매년 대회를 하니까 알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양창경이 안 가면은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것을 한상 대회를 하느냐. 항상 지도자 대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떠나기 전날 통일부에서 불러서 갔더니 내일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집에 저녁에 밤 11시에 들어가서 그냥 옷다리 가방 하나 싸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대게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가는 조건이 우리가 평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다 보여주면 가겠다. 그렇다면 안 간다. 그랬더니 뭐 다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한 건 다 목록에 다 들어있어서 가서 다 봤어요. 김정일이 어머니 김일성 국민이 하던 뭐 김정숙, 뭐 타야소니, 뭐 김정식 공장님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보고 일본 북한 그 보이층이 타는 경마장도 가서 마 타는 것도 우리 해외 동포들이 가서 맛도 다 타고 막 그럴 정도로 다 보고 진짜 참 많은 걸 보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한테 많은 바람을 넣어줬을 걸로 봐.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남북 관계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드는 기. 독일도 그랬잖아요. 많이 내왕했어. 독일은 1년에 100만 명씩 내왕했습니다. 서독, 동독이. 우리나라도 남한 쪽에서 가는 게 내왕이 안 되면 해외 동포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해외 동포들이라도 많이 가가지고 봄바람이랄까 자유의 바람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주는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아마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보다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해외만 매달리지 않고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그것도 좀 동조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사회가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나는 해외 동포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북한도 좀 가고 오고 하는 남북 통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그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아주 위대한 한민족 시대라는 얘기를 달고 다니는데 또 통일 교육할 때 그런 소리 하는데 정말 유대인보다도 훨씬 월등 DNA가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하고 경쟁하는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다 유대인을 이기고 그 시장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온세 시장 같은 거 그 넓은 그 온세 시장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던 거 지금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 왜 이 남북 여쪽은 이거 참 통일 못 시켰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동포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오늘 동포재단에서 대표로 소장이되어 계시는데 동포재단도 해외 동포들 지원해주는 거에 좀 하고 이것도 동포재단이 좀 앞장서가지고 시행령 같은 거 만드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래 해가지고 시행 잘 나와가지고 모두가 해외 동포들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만들어주는데 청년들 시끄러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하면 되나? 안경영에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을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책임에 비리 그만하시고 그만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재밌었어요. 양현이 말씀 남미 얘기 짓거든요. 옛날에 양현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 뒷조사하니까 참 뭐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남미 이민사 역사 일본에 지금 식량난 뭐 자원난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푸른 남미에 자원 보고
자원보고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동남아의 자원보고를 가지고 있듯이. 해외 교포라는 건 아까 제가 청나라 북한 102조에 인민이 해외로 나가는 자 도토놈이 참여형한다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에는 화교 보호법을 몇 개 만들고 정부 조직에도 화교 사무위원회 교문에 다 만들어서 아직도 한국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근본은 딴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야들 그런 그 잔재의식 이게 우리 국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기에 거트리가 이 법을 꼬이고 내가 국회 법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열어봐. 얼마 전에 총리실에 간 재국 정치 시민위원회가 있었어. 그 새로운 충청도 경무청장 저하고 막 붙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 일정만 현역 옆에다 그게 병역법이냐? 미친놈. 우리 의식은 군대를 안 가려고 이민 갔다, 이민 보냈다, 유학 보내고 시간했더니 그게 과기기 때문에 이 법을 내가 바꾼다 해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왜 오늘날 200만 명 된다는 교포사회, 미국 교포사회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분열이 안 되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데 분열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평통으로 거기를 시켜놓고. 여러분들 여기 평통위원님들은 평통 갖다 놓고 교포사회 분열, 참정권 갖다가 또 여야 분열시켜놓고.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대한민국에서 하는지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교포에 대한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는 과거에는 제1동포가 주도를 해서 그런 걸 여러 번 했습니다. 악양에 있는 얘기대로 평양에서도 했고 북경에서도 회의를 했고 비엔나에서도 회의 여러 번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도 불러내고 얘기를 해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 교포가 생겨도 하나를 조금 최소한 이런 권익 문제는 하나가 돼서 선거 때는 여야를 갈려서 뭐 했는지 말하고 이럴 때는 하나가 묶어서 힘을 합하면 무게가 있는데 자꾸 갈려지고 뭐 갈려지면 재미교포 존재의식이 사라진다. 이거는 내가 경종으로 그립니다. 재미교포들한테 경종을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불려되는 힘이 아주 된다는 경종을 그립니다. 참이라도 말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따 의원님한테 변호사님 교육 진짜 받아내요. 안 해도 가족이죠. 최소한 주최측에서는 그런 걸 해도 저 재단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아무리 재단이 어려도 이런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좀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게 재동포 재단 아닌가. 그걸 어느 시민이 얘기한다고 좀 보고 올려주시고 오늘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에서 그 페어먼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 한인 정치인 그 협회 그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협회 회장님인 연하 마틴 회장님하고 또 그분은 캐나다 상원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리사리 그 뉴질랜드 5선 국회의원이신데 이분들이 정말 20년 동안 한인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김치클럽을 통해서 한인 아이들을 한인 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서 정말 오바마나 아니면은 그 카멜라 해리스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시행령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그 해외 동포 사회가 발전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